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백마산이라 불리는 높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그 산은 이름처럼 웅장했지만 동시에 아주 변덕스러운 바람으로 유명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의 숨결처럼 그 바람을 느끼며 살았지만 그 해 가을은 유난히 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밭은 쩍쩍 갈라지고 언덕의 나무들은 누렇게 말라갔습니다.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산의 신령이 노한 듯 마른 흙먼지를 휘몰아치며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텅 빈 항아리 속을 긁는 것 같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한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찍이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롯불에 둘러앉아 그저 바람 소리가 먹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 백마산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놓아여 가뭄이나 큰 눈보라가 닥칠 때면 산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바람의 신부를 데려간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신부가 누구인지 어떻게 데려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흉년이 들고 재앙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3년 전 거센 산바람에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소희가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함께 지키고 있는 집이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눈에 띄게 기울었지만 소희는 꿋꿋하게 그 집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늦도록 물레를 돌리며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소희는 본래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꽃과 새는 금방이라도 천 밖으로 날아오를 듯 생생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산에서 목숨을 잃은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른 장작을 패고 먼지 쌓인 대청마루를 닦고 낡은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것이 그녀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원래 기계가 있던 여인이었으나 아들을 잃은 충격과 가세가 기운 현실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마당의 감나무만 바라보거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염없이 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의 한숨 소리는 마른 바람 소리에 섞여 집안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소희의 남편이 바로 3년 전 가을 백마산의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소희는 그 미모가 웬만한 관아의 기생보다 낫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리따운 여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했지만 끔찍한 가뭄이 시작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데려간 개야. 저 고운 색시를 두고 산이 남편을 데려갔어.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바람의 신부야. 산이 점 찍어둔 신부라고. 그 말은 독버섯처럼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희를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저들끼리 속닥거렸습니다. 소희의 집 대문은 유난히 더 거센 바람이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희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불안에 떠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제 대놓고 며느리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희의 존재 자체가 불길한 재앙의 근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늦은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콩나물 몇 가닥이 전부인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얘야, 내일은 장에 가서 무명천을 좀 사와야겠다. 내 방문을 새로 발라야지. 바람이 너무 드는구나. 그 말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바람이라는 단어에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요즘 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죽은 아들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며느리의 방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나는 것 같아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흉흉한 소문과 끔찍한 가뭄이 겹치자 굳건했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산의 노여움을 산 것일까? 소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 마른 콩대를 거두었고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술을 놓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겨울을 무사히 나고 이 집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뒤편의 작은 개울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른 개울 바닥에서 조약돌을 던지며 놀았지만 그 웃음소리마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어른들은 마을 공동 우물에 모여들었지만 그마저도 하루가 다르게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깃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은 팍팍해졌습니다. 가뭄은 양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일로 고성이 오각. 밤에는 도둑을 걱정해 빗장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람의 신부라는 전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행을 설명해 줄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소희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날이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들이 비켜선 자리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어떤 안악은 대놓고 소희의 물동이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재수 없는 것. 네가 이 마을의 물을 다 마르게 하는 거야. 소희는 쏟아진 물에 젖은 치맛자락을 말없이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틀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천에 붉은 동백꽃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동백꽃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뚫는 소리만 이 방 안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술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내 집을 지키고 어머님을 모시고 싶을 뿐이다. 바람이 나를 신부라 부른다면 나는 그 바람과 맞서겠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놀라 달려가 보니 윤 씨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악몽이라도 꾸셨습니까? 윤 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고개만 내밀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내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어. 나를 부르고 있어. 아니, 너를 부르고 있어. 창밖의 바람은 정말이지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짝에 부딪히는 소리가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려는 것처럼 들렸고 처마 밑을 스치는 소리는 낮은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가뭄에 시달리고 흉흉한 소문에 시달린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평범한 바람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의 분노, 죽은 자의 원한,
그리고 바람의 신부를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소희는 굳은 표정으로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덜컹거리는 대문을 지프로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얘야,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산의 노여움을 사려고 소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짚을 꽂아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것은 산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그저 틈이 벌어진 낡은 문일 뿐입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녀는 땔감으로 쓰려고 쌓아둔 마른 나뭇가지 중에서 튼튼한 것을 골라 문에 덧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거친 나무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이상하게도 덜컹거리던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단호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을 고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람 소리는 줄었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 잠시 압도당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억척스럽게 군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늘의 뜻을 어찌 사람이 막는단 말인가. 윤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과 전설에 대한 공포가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저장고 깊숙이 숨기며 기나긴 겨울을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뛰어놀지 않았고 마을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재앙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희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일한 우물물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뿌연 흙탕물만이 겨우 한두 바가지 나올 뿐이었습니다. 물이 마르자 사람들의 이성도 함께 말라버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게 다 저 바람의 신부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 마을의 물줄기를 다 막아버린 거라고. 그 외침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위해 쓰고 있던 묽은 죽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슬픔보다 더 큰 어떤 결심을 조용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그 전설의 희생양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늦가을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소희는 완성된 동백꽃 자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시린 바람 속에서도 붉게 피어난 그 꽃처럼 그녀도 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을 저편에서 불길한 징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공기는 이제 재앙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흔든 징소리와 발걸음 소리의 정체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마른 것에 절망한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며칠 전 이웃 마을에서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 모셔온 낯선 무당이 그 소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무당은 자신을 마고 할미라 칭하는 중년의 여인이었는데 눈빛이 매섭고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땅을 3번 구르더니
백마산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모여든 사람들을 퀭한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앙상한 나뭇가지를 든 손으로 소희의 집 방향을 삿대질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 저기 있구나. 산의 신령께서 진노하셨다. 산의 것을 탐하고 산의 뜻을 거스른 자가 저 집에 있구나.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음산하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한마디는 말라붙은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쉬쉬하며 속으로만 의심했던 바람의 신부 이야기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마고 할미의 말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 원인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소위 그 계집이었어.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마을까지 망하게 하려는 게야. 소희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의 실라티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그저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집안을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온 마을을 재앙으로 몰아넣는 불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엌대기 하나 없는 텅 빈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고 할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 굿판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이며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비단필, 심지어 아이의 돌 반지까지 가져와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산의 노여움을 풀고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그 예물들을 챙기면서 매일 밤 불길한 주문을 외며 소희의 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물을 기르러 갈 우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바닥에 고여있을지 모를 흙탕물이라도 얻을까 하여 새벽녘에 몰래 우물가를 찾았지만 마을 안악들은 밤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희를 보자마자 돌멩이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침묵과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른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소희가 낡은 호롱불 밑에서 호티불을 꿰매고 있을 때 밖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내다보니 누군가 담장 너머로 동물의 썩은 사체를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밤마다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마당으로 날아들었고 대문에는 붉은 흙으로 나가라는 저주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슬펐습니다. 자신이 알던 따뜻한 이웃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흉년과 흉흉한 소문 앞에 모두가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날아든 돌멩이를 묵묵히 치우고 대문에 글씨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저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그녀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멀건 죽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내 아들을 돌려다오. 아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와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압박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고 할미가 시키는 대로 매일 밤 며느리의 방을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썩은 사체를 치우고 돌멩이를 줍고 자신을 향해 뿌려지는 소금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 가뭄과 공포가 그들의 눈을 가린 것뿐이다. 이 가뭄이 끝나면, 이 오해가 풀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고 할미의 굳은 날이 갈수록 요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굶다시피 한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뒷산에 올라가 마지막 남은 말은 도라지라도 캘류량으로 소희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샛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마님. 소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윤씨 부인 집안에서 오래도록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박 할멈이 있었습니다. 박 할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소희를 유난히 아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소희의 거칠어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험한 꼴을 어찌 견디고 계십니까? 쯧쯧. 박 할멈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박 할멈은 묵묵히 소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희가 겨우 진정하자 박 할멈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멈. 하지만 제가 어찌해야 할지. 정말 제가 불길한 존재인 걸까요? 정말 저 때문에. 박 할멈은 소희의 말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잘 들으세요. 바람은 죄가 없습니다. 바람은 그저 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 흉흉한 말을 실어 나르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박 할멈은 주름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마고 할미라는 무당.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 오자마자 어찌 그리 정확하게 마님의 사정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찌 그리 타이밍 좋게 우물이 마르고 바람이 거칠어졌을까요? 소희는 미처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닥쳐오는 비난을 감당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박 할멈은 소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마님, 바람은 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불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작은 마님께서는 지금부터 누가 이 사나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근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넋 놓고 앉아 바람의 신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맑은 샘물처럼 소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박 할멈의 말은 소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다. 자신은 죄가 없다. 남편을 잃은 것도 가뭄이 든 것도 자신의 탓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나는 마고 할미일 가능성이 높았다. 소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박 할멈은 품속에서 찐 고구마 두어 개를 꺼내 소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마님만 알고 계십시오. 마님의 돌아가신 서방님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희는 고구마를 든 채 박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라는 말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멈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산에서 길을 잃으셨다가 겨우 돌아오신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말씀하시길 백마산 깊은 곳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산짐승들만 아는 길이라고. 혹시 큰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하셨지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요. 지금 같은 가뭄에도요. 박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서방님뿐이었고. 그만. 박할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에 오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산의 지리에 밝았고 종종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소희는 고구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게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단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할멈, 감사합니다. 그 샘이 어디쯤인지. 혹시 남편이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 근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마님, 박할멈과 헤어진 소희는 도라지를 캐려던 것도 있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하나 되살아났습니다. 마고 할미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던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과 시어머니, 그리고 어쩌면 이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와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어젯밤보다 더 많은 돌멩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마고 할미의 곳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산의 신령께서 재물을 원하신다. 재앙의 근원을 바치지 않으면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바람의 신부를 산에 돌려보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극에 달해 당장이라도 소희의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소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품속에서 박할멈이 준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반쪽을 천천히 씹으며 내일 새벽 남편이 말했던 용의 머리 바위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고 할미의 광기 어린 곳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새 진과 꽹과리를 두드려댄 무당은 새벽이 되자 탈진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정오, 마을 광장에서 마지막 정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산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래도 산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재앙의 근원, 그 신부를 산에게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에게 돌려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소희의 희생, 즉 그녀의 죽음이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오랜 가뭄에 대한 공포와 마고할미의 선동이 뒤섞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희 한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끔찍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에 열릴 정화의식은 사실상 소희를 심판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소식은 굳게 닫힌 소희의 집 방문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마고 할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에 밤새 방문 앞에 놓인 고구마를 손에 쥔 채 망설이던 윤씨 부인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을 쓰는 척하던 소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내년 때문이구나. 결국 네가 이 집안을, 이 마을을 전부 망하게 하려는 게야. 윤씨 부인은 소희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어미를 살려다오. 네가 떠나거라. 아니, 차라리 산의 노여움을 풀 재물이 되어다오. 그것이 네가 내 아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다. 며느리에 대한 연민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바람의 신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흔들리면서도 그 처절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고 할미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장 잔인한 비수를 꽂는 것. 소희는 자신을 원망하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연민이나 슬픔이 아닌 깊은 공포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 앞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소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마신 뒤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른 새벽의 어스름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백마산이었습니다. 박 할멈의 말,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 무심코 했던 말,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와 마르지 않는 샘. 그것이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정화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이 저주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만약 샘을 찾지 못한다면 어차피 그녀는 정오의 바람의 신부로 지목되어 끌려나갈 운명이었습니다. 백마산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숲은 메말라 있었고 발밑에서는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마치 산의 신령이 그녀의 접근을 막으려는 듯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이끄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소희는 남편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은 이 길은 나만 아는 길이야. 짐승들도 이 길로 물을 마시러 가지.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가시에 옷자락이 찢기고 손등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용의 머리 바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해가 산 중턱에 걸릴 무렵 소희는 거대한 바위군 앞에 섰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바위 하나가 마치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용의 머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찾았다. 소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말한 곳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온통 마른 흙과 뾰족한 돌뿐. 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고 할미의 말이 맞고 자신은 정말 저주받은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바위 틈 어딘가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한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소희는 홀린 듯 소리를 따라 용의 머리 바위 뒤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빽빽한 칡렁쿨과 잡목으로 가려진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입구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비밀 장소가 이런 곳이었을까? 소희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간 작은 호미로 넝쿨을 걷어내고 어두운 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바깥과는 달리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습니다. 얼마 들어가지 않아 그녀의 발에 젖은 흙이 바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저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백마산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은 분명 솟아나고 있었지만 그 양이 아주 적었고 아래로 흘러내려야 할 물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작은 웅덩이에 고여 있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호롱불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끝에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미끈거리는 것이 잡혔습니다.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흙이 아니라 일부러 이겨서 단단하게 굳힌질 좋은 점토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점토와 큰 돌들로 샘물이 흘러나가는 길, 즉 마을 우물로 이어지는 지하 수맥의 입구를 틀어막은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행이었습니다. 이 샘이 막히자 마을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람의 신부 전설과 겹쳐지면서 끔찍한 재앙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소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점토 덩어리 옆에는 그것을 옮기고 이기는 데 썼을 법한 작은 삽과 괭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을 대장간에서 만든 흔한 농기구였지만 손잡이 끝에 누군가 붉은 칠을 해놓은 것이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희의 눈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왔습니다. 돌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열어보자. 코를 찌르는 독특한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고 할미가 구슬할 때마다 피워 올리던 신성한 향의 냄새였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사용하던 바로 그 독한 약초였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고 할미는 용한 무당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을 기획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 마을의 수맥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아 가뭄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셔지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의 신부라는 마을에 오랜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소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주머니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맥을 막고 있던 점토한 덩어리와 증거가 될 붉은 칠이 된 괭이를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람의 신부로 몰려 화형이라도 당하기 전에 이 끔찍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소희는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과는 달리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주의 울부짖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산을 스쳐가는 자연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듯 산을 오르던 연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차가운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알려준 짐승들만 다닌다는 그 새끼를 따라 미친 듯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이미 징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고 할미가 주관하는 정화의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마지막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람의 신부 소희를 단죄하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찢어진 치맛자락이 바위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괭이를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머님. 그리고 여보. 제가 가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이제 마른 가뭄이나 흉흉한 소문이 아닌 저 아래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을 광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지프로 만든 거대한 인형을 불태우며 바람의 신부를 상징하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산의 노여움이 저 인형을 태우듯 재앙의 근원을 태울 것이다. 어서 그 불길한 계집을 끌고 오너라. 그녀의 눈물로 이 마른 땅을 적셔야 비가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기에 휩쓸려 횃불을 든 채 소희의 집을 향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횃불을 든 무리들 뒤편에서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산에서 막 구른 사람처럼 엉망이었지만 그 두 눈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붉은 칠이 된 괭이가, 다른 한 손에는 흙이 묻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예상치 못한 소희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져야 할 희생양이 제 발로, 그것도 저런 흉흉한 기세로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고 할미는 애써 침착을 가장하며 쇠소리를 냈습니다. 저주받은 것이 감히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려 드느냐. 내 발로 왔으니 잘 되었다. 어서 저 계집을 묶어라. 산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을 뚫고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고 할미의 발 앞에 들고 온 것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흙 묻은 괭이와 비단, 주머니, 그리고 점토 덩어리가 마른 땅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산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의 노여움이 아니라 추악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단단하게 광장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신 우물물은 백마산 깊은 곳, 용의 머리바위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남편이 제게 알려준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로 이 점토와 돌로 그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붉은 칠이 된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샘을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희의 말을 믿으려 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마고 할미의 저주가 두려워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고 할미는 이 상황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것은 저주받은 계집의 마지막 발악이다. 산의 비밀을 훔쳐보고 이제는 산신령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저것이 바로 바람의 신부라는 증거다. 마고 할미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다시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부적을 태우며 소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계집을 믿으면 이 마을에 진짜 피바람이 불 것이다. 당장 전연을. 하지만 그때 소희가 품속에서 그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고 할미, 당신이 구판에서 피우던 신성한 향이 어찌하여 샘을 막은 그 굴 속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익숙하고 독한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마고 할미가 매일 밤 태우며 사람들을 홀리던 그 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고 할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을 어른 최 영감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이 마을의 어른이십니다. 부디 사람을 보내 확인해 주십시오. 용의 머리, 바위 뒤편의 굴입니다. 지금 당장 가보시면 제 말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최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공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마고 할미의 기세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에 눌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진실을 외치는 소희의 처절한 눈빛과 명확한 증거물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고 할미의 말도 저 며느리의 말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최 영감은 곁에 있던 장정 2명을 지목했습니다. 너희 둘은 지금 당장 용의 머리 바위로 가보거라. 굴이 있는지, 샘이 막혔는지, 내 놈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오너라. 늦장 부릴 생각 말아라. 마을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장정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최 영감의 단호한 명령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제 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타담한 집 인형이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고 할미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듯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위세는 이미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괭이를 쥔 채 산을 오르는 장정들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희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들은 산의 노여움을 산 것은 물론이고 신성한 의식을 방해한 죗값까지 치러야 할 터였습니다. 만약 소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공포 때문에 무고한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한 죄인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저만치 광장 구석에서 소희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산에서 내려와 증거를 내던지는 순간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뿌리치고 집을 나갈 때만 해도 그녀는 며느리가 바람의 신부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산으로 재물이나 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산의 저주가 아닌 인간의 음모를 파헤쳐 돌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마치 영혼처럼 흘러갔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조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이 지쳐갈 때쯤 산 쪽에서 와와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소희가 말한 것과 똑같은 점토 덩어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장정들은 숨을 헐떡이며 최 영감 앞에 점토 덩어리를 내던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르신, 용해머리 바위 뒤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 말대로 누군가 흙과 돌로 샘 구멍을 꽁꽁 막아 놓았습니다. 다른 장정이 뒤이어 외쳤습니다. 저희가 돌 몇 개를 치워내자마자 막혔던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천둥 소리처럼 광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가뭄이 끝났다는 기쁨보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충격과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고 할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굿판에 차려진 재물들을 허리춤에 챙기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전연을 잡아라. 최 영감이 지팡이로 마고 할미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고 할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신령님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 손들이 이제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사기꾼, 네가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 곡식을 다 물어내라. 마고 할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성난 군중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영감은 장정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사기꾼을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마고 할미는 그렇게 허무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바람의 신부라는 저주는 한낱 사기꾼이 제 입속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연극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기다림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부끄러움과 안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꼿꼿이 서 있는 소희를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소희 앞으로 다가와 지팡이를 짚은 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소. 젊은 부인의 용기와 지혜가 이 마을을 구했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광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윤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최 영감과 마을 사람들을 밀치고 소희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쿵 소리가 나도록 마른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아가,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윤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내 아들을 잡아먹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짓을 내 며느리에게 하려 했구나. 아가,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차라리 나를 저 바람의 신부 대신 산에 내다 버려라. 그녀의 울음소리는 변명이나 구걸이 아닌 뼛속까지 사무친 회한의 절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하나둘 소희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괭이를 쥔 손에 힘을 푼 소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소희는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다친 손으로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요. 바람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낮고 따뜻하게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마산의 거친 바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을 휘젓고 지나간 광기의 바람이 비로소 멎었음을 말입니다. 마고 할미가 관하로 끌려가고 바람의 신부라는 저주가 한낱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바로 그날 오후 마을에는 기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의 지휘 아래 마을 장정들은 모두 곡괭이와 삽을 들고 백마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산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막혀버린 생명줄을 되찾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소희가 알려준 용해머리 바위굴 앞은 금세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장정들은 소희가 미처 다 치우지 못한 돌과 점토 덩어리들을 땀을 뻘뻘 흘리며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도 잡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어리석음을 파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산 아래서부터 물다른 마을에서 겨우 구해 운과 주먹밥을 날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수맥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바위가 제거되었습니다. 뚫렸다.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굴 안쪽에서부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생명이었고 용서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은 흙탕물이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공동 우물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길어올린 맑은 물 한 동이는 마을 장정들에 의해 정중하게 소희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소희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마당에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흙 묻은 이마를 땅에 대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물을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그들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무언가 말린 감, 조 한 줌,
혹은 작은 배 한 피를 들고 와 소희의 집마당에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소희의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며느리의 상처 입은 손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구르며 긋긴 상처, 괭이를 쥐느라 터진 손바닥. 윤씨 부인은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 상처들을 닦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소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마주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긴긴 원망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의 웅성거림에 소희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가득 쌓인 물건들과 고개 숙인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가져온 그 맑은 물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가 그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참 차고 맑습니다. 백마산의 물은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자애롭습니다. 어서들 이 물로 목을 축이셔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감히 고개를 들었고 소희의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소희가 내어준 그 물을 나누어 마시며 가뭄보다 더 혹독했던 마음의 가뭄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기라도 한 듯 그날 밤늦게부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였습니다. 그것은 억수 같은 장대비가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안개비 같은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맡아보는 흙냄새와 물비린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혹은 백마산의 신령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그들을 용서하는 세례를 내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조용히 내려 말라붙은 땅을 조금씩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가을이 그렇게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백마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곡식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묵은 곡식을 꺼내고 시래기를 나누고 땔감을 함께 모았습니다. 마고 할미에게 바쳤던 재물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의 자산이 되어 가장 어려운 집부터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희의 집은 더 이상 마을 가장자리의 불길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틈만 나면 소희의 집을 찾아와 일손을 도왔고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지난날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자하고 기품 있는 노부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집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의 신부라는 말은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소희를 백마산의 딸 혹은 샘을 찾은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소희가 용의 머리 바위에서 사기꾼 무당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전설처럼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박할멈은 어느 날 갓진 시루떡을 이고 와서 소희의 손에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작은 마님은 바람 따위에 휘둘릴 분이 아니시지. 그렇고 말고 시간이 흘러
동짓날이 가까워졌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그날. 마을 전체에는 아침부터 팥죽 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붉은 파티 악기와 재앙을 쫓아낸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팥죽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마고 할미라는 악기와 가뭄이라는 재앙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소희의 집 부엌에도 커다란 가마솥에서 팥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새알심을 빚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하얀 밀가루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졌던 그 땅 위를 이제는 깨끗하고 포근한 눈송이가 빈틈없이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하얀 새알심을 팥죽 솥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참 길고도 무서운 한 해였구나. 이 팥죽이 정말로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갔으면 좋으련만. 소희는 불을 떼던 아궁이에서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저 눈을 보셔요. 작년의 흉터는 다 덮어주고 새봄에 싹이 날 수 있도록 땅을 품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끓어오르는 팥죽과 창밖을 하얗게 물들이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어가는 훈훈한 온기와 달콤한 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 팥죽이 끓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소희는 붉게 익은 팥죽을 그릇에 퍼담으며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눈발 섞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차분하고 평온한 산의 숨소리였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바람은 참 고요하네요. 마치 자장가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팥죽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방 안을 감쌌고